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사님 모시고 오늘은 ASML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게 무슨 기업인지 생소하시죠? 이 기업에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벌벌 길 정도로 슈퍼을이라는 기업이라는데 그거 좀 설명드리려고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진짜 슈퍼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좀 우리 슈퍼갑은 들어봤어도 슈퍼을은 못 들어봤는데. 뭐 ASML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갑질할 때 이 납품업체들 이 보통 납품 받는 업체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 가격도 후려치고 뭐 괴롭힘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갑의 구매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이 만약에 이 값도 어쩔 수 없는 독점적으로 물건을 납품하는 얘네 아니면 어디서 딴 데 살 수 없는 이런 강력한 판매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벌벌 기해야 될 텐데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ASML이 반도체 업계에서 대표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루면서 GPGPU하고 뭐 AI 가속기 경쟁력, 뭐 HBM 사로 돌아다니면서 HBM까지 장착한 이 새로운 4세대 블랙웰 GPU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좀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라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네, 기술력 그렇죠. 때문이라고. ASML도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ASML이 그럴 수 있는 것에는 역시 독보적인 기술력이 그 뒤에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독보적인 기술력이 과연 무엇인지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부분에 그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공정이 소위 얘기하는 포토 공정입니다. 이게 포토 리소그래피의 약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반도체라는 건 사실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 수십억, 수백억 개의 그 자그마한 트랜지스터 갖다가 그 안에 축소시켜서 그 안에 다 그냥 집적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주 복잡한 이 회로 패턴을 갖다가 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게 그 실리콘 웨이퍼죠. 거기다 정확히 그걸 찍어내서 그걸 갖다가 정확히 깎아내고 가공할 수 있게 해줘야 될 텐데 그 패턴을 딱 여기 찍어내는 작업이 바로 이 포토 공정입니다. 근데 요걸 담당하는 기계가 이 전 세계에서 특히 요즘 이 최첨단 요즘 뭐 지난번에 AI 가속기 같은 경우 뭐 4나노 공정 쓰고 애플의 요 여러 가지 AP나 그런 건 3나노 공정 쓰고 이런 2나노, 3나노, 4나노 이 최첨단 공정에는 이 EUV라는 굉장히 이제 이 최첨단 기술들을 쓰게 되는데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이 바로 ASML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순식간에 어려워져서 심화 과정이 돼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하나하나 설명드려야겠죠.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네. TSMC가 파운드리로서 세계 1위 기업이고, 네. 파운드리라는 건 이렇게 반도체,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이 준 설계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그 웨이퍼에다가 뭔가를 찍어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그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칩을 실리콘 요 판에다가 그걸 웨이퍼라고 하죠. 거기다가 하나하나 그 미세한 이 회로를 갖다가 새겨야 되는데. 근데 EUV라는 거는 그거를 새기는 그러니까 장비. 새기는 장비를 뭐 보통 EUV 장비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 EUV 장비, 포토 리소그래피 장비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요 웨이퍼 위에다가 회로 패턴을 찍는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린터. 네, 프린터인데 우리가 뭐 잉크젯 프린터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잉크를 찍 쏴서 그 패턴을 그리지만은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빗을 쏴서 빗으로 여기 이제 쫙 그걸 새겨 넣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은 요 회로의 선폭이 뭐 2나노미터, 3나노미터 이렇게 굉장히 미세해졌지 않습니까? 뭐 2나노미터, 3나노미터니까 별로 이 실감이 안 가실 텐데 우리 머리카락의 굵기가 보통 한 75 마이크로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 굵기의 몇만 분의 1 정도로 가느다랗게 요걸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려면은 이 보통 빗을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광선을 쓰면 안 되고 파장이 점점점 짧은 아주 미세한 빗을 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시광선보다 그런 파장이 짧은 걸 자외선이라고 하는데요. 자외선 중에서도 이 가까운 근자외선이 있는데 이 지금 EUV 장비는 극자외선 거의 X선에 가까울 정도의
아주 짧은 극자외선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기는 요 빛이 점점 미세해진 그런 장비라 볼 수 있는데 이 EUV를 다루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걸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지금 ASML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ASML에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TSMC든 삼성전자든 네, 어쨌든 다 반도체 지금 줄 서 있는 생산하려면 거죠. 줄 서 있게 된다. 그게 감을 좀 잡으려면은 이 장비가 어느 크기고 가격이 얼마고 이런 걸 좀 알면 감이 좀 더 잡힐 것 같아요. 뭐 이 스튜디오에 진짜 한 10배 정도 되는 방을 꽉 채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고, 그래서 무게도 한 150톤에서 200톤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스튜디오가 한 뭐 3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30평형 아파트 하나를 채울 정도의 더 됩니다. 더 큰 네, 4, 50평 되는. 네, 예전에는 이 정도 장비. 장비도 있었는데 네. 요즘 장비들은 이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네. 그리고 가격이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150톤 무게도 한 그렇게 된다고. 150톤, 180톤에 좀 더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가격은 얼마나? 가격이 지금 요즘 최신 모델이 제가 듣기로는 한 1억 8천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2,400억 원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비싼 기계네요. 네, 하나에 2,400억 원씩 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약과입니다. 지금 또 차세대 장비가 나와갖고 지금 뭐 인텔부터 이걸 막 가져가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이걸 좀 빠르고 많이 크게 찍어낼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인데, 지금 그 차세대 모델은 벌써 한 4천억, 5천억 부르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데서 이 장비를 뭐 4천억, 5천억짜리를 산다고 그러면 그게 전체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하죠. 보통 장비 라인 하나 까는데 이제 뭐 몇 조 단위를 얘기하는데, 야, 대충 이게 한 뭐 10에서 20% 정도 이제 그 정도 차지할 겁니다. 그 정도. 그러면... 그러니까 이 반도체 라인 까는 비용이 조 단위로 올라가는데 주 핵심 공헌을 하는 게 바로 이거고요. 지금 뭐 아무래도 이런 미세 최첨단 공정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파운더리 사업에 지금 목을 걸고 있는 것이 TSMC, 삼성, 인텔까지 최근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이 세 회사들이 지금 다들 제발 우리 좀 빨리 주세요. 이게 미리미리 들여와서 좀 셋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TSMC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요 회사들이 우리 EUV 장비 대략 뭐 주문을 해놓고 지금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대략 거의 한 5조 원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TSMC, 이 ASML이 그건 지금 말씀드린 EUV 장비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한 세대 전에 그거보다 조금 파장이 더 긴 거, 이 한 세대 전에 걸 DUV라고 하는데요. 딥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해서 DUV 장비인데, 이것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많이 사가려는 고객들이 중국 업체들. 그래요? EUV는 지금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중국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이것마저 수출 차단 당하기 전에 빨리 그 한 세대 전 모델을 막 그냥 집중적으로 사들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아마존이니 메타니 하는 이 빅테크들이 뭐 오픈 AI도 그렇고 엔비디아 앞에 돈 싸들고 가가지고 지금 새로운 칩 나오면은 블랙 시리즈 나오면 이제 살려고 예약 주문 다 걸어놨다고 그랬는데, 비슷하게 ASML 앞에도 줄 서 있는 거네요, 이 파운드리들이. 맞습니다. 뭐 엔비디아 앞에 다들 뭐 조 단위로 들고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SML도 지금 다 이런 대장비 업체들이, 거대한 반도체 업체들이 조 단위 돈을 싸들고 제발 돈을 얼마인지 드릴 테니까 물건만 먼저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ASML이라는 기업이 우린 이름이 생소하지만 엔비디아만큼이나 독점력을 갖고 수익성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떠오른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요 기술적인 면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포토 리소그래피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포토 공정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이 되게 어려워요. 네, 리소그래피가 뭐냐면은 입술 시간에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석판화입니다. 석판화. 석판화는 말 그대로 이 돌판 위에다가 이제 판화를 찍는 방법인데, 우리가 보통 판화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 칼 같은 걸로 오목볼록 이거 판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건 평판에다가 찍는 판화입니다. 평평한 석판에다가 거기다 이제 유성 잉크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말리고 하면은, 이 유성이 된 부분은 이제 거기는
이 같은 유성이니까 그 다음에 롤러로 막 잉크를 바르면은 거기만 잉크가 묻고 요 나머지 부분에는 거기다 물을 미리 발라놓거든요. 그러니까 잉크가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종이를 덮어갖고 쫙 찍어내는 이런 석판화 기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평평한 판에서 이 어떤 특정한 패턴을 잘 찍어낸다는 의미에서 이걸 리소그래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토 리소그래피, 포토가 이제 빛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식으로 잉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빛으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걸 포토 리소그래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방법은 조금 다르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옛날 필름 카메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필름 카메라. 네, 요즘은 다 디지털 카메라라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또 요즘 다시 유행한대요. 네, 레트로 맞습니다. 감성 살린다고 레트로 해서. 감성 때문에 유행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찍어야 될 사진이 바로 그 아주 복잡하게 설계해 놓은 아주 그 촘촘한 그 회로입니다. 그 회로를 갖다가 우리가 포토 마스크라는 요 6인치 되는 그 판에다가 잘 새겨 놓는데 그걸 갖다가 바닥에 잘 깔아 놓고 그 위에서 빛을 비춥니다. 저 위에서 이 빛을 비추면은 저 중간에 렌즈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거는 저 빛을 갖다가 잘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요 포토 마스크는 일부는 빛이 통과하고 일부는 막는, 그러니까 우리 OHP 옛날 거기다 이제 뭐 해서 일부는 빛을 막고 하면은 밑에 그림자가 지지 않습니까? 그 그림자를 갖다가 웨이퍼에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저 웨이퍼 위에는 그 위에 포토 레지스트라는 약품이 발라져 있거든요. 그러면 딱 이 빛을 포토 마스크에서 가려진 부분은 그 빛이 안 쬐어지고 포토 마스크에서 저기 비어갖고 통과한 부분은 그 빛을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겉에 씌워놓은 포토 레지스트한 약품이 변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빛을 쬐는 부분은 나중에 약품 처리하면 거기는 구멍이 뻥 뚫리고 이 빛을 안 쬐는 부분은 그 약품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 구멍이 뚫린 그 위에서 나중에 빔을 쏴줘 갖고 그러면 그 포토 레지스트가 있던 부분은 그 더 파이지가 않고 포토 레지스트가 깎여 나갔던 아까 빛을 비추었던 부분만 더 깊게 파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평평한 실리콘판을 갖다가 오목볼록하게 이걸 갖다가 패턴을 새기는 과정이 이 바로 포토 공정, 그 다음에 에칭 공정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포토 마스크의 빛을 갖다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비춰주느냐가 바로 저 반도체가 얼마나 정확하고 이 정확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지 결정하는 거죠. 갑자기 지난번에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난 정부 때죠. 네. 그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좀 맞습니다. 갈등이 있었을 나오면, 때 네. 그때 포토 레지스트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시는 국산화해야 된다는 그 부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 위에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 바르는 저 포토 레지스트한 약품 같은 것이 전통적으로 이런 반도체에 쓰이는 여러 화공약품들이 일본 업체들이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업체들이 그동안 과점을 했는데 뭐 최근에 우리도 국산화를 해갖고 이건 유럽 업체들도 있고 해갖고 뭐 일본이 지금 완전 독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소부장 가지고 뭐 이렇게 다툴 때는 갑자기 그래? 그럼 우리 국산할게? 뭐 포토레지스트 우리가 만들게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네. 아까 저 공정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뭐 나노 공정 반도체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ASML이 하는 거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독점 네. 기업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으면 ASM이 이렇게 이 슈퍼올로 윗을 부리지 않을 텐데 저게 뭐 저 부분은 되게 쉬워 보이지만 말로만 들으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은 저게 어마어마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갖다가 해서 조금 더 파헤쳐보면 정말 저 같은 과학기술자가 보더라도 이야 정말 대단하다는 부분들이 섞여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거는 이해하시려면은 그동안 이 포토리소그래피 장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좀 사연을 알아야 됩니다. 네네. 저게 저렇게 빛을 쏴줘 갖고 저 패턴을 새기는 프린터인데 저 밑에 이 빛을 갖다가 계속 쪼이면서 이게 결국에 웨이퍼에 웨이퍼에 보면은 저 동그란 판에 저 쪼이는 부분들이 네모나게 있기 때문에 여기 찍었다가 저기 찍었다가 계속 계속 그 패턴을 골고루 찍어갖고 판을 다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밑에 웨이퍼가 착착착착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옛날에는 이걸 스태퍼라고 하고 지금은 밑에도 움직이고 위에도 빛을 쏴주는 데도 움직여서 이걸 갖다가 스캐너라고 하는데요.
이게 움직이는 요 착착착 움직이는 요 단위가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 눈에 볼 수 있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나노미터 단위로 요 밑판을 갖다가 잘 조절해 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회로 손폭이 너무 가늘기 때문에 이게 그 몇 나노미터만 어긋나도 이 반도체 이 위에 깔아놓는 패턴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 정밀 기술이 필요하고 또 빛을 갖다가 정확하게 아주 초점을 잘 맞춰서 아주 깨끗하게 저 이미지가 맺히게 쏴줘야지 그걸 약간 좀 흐리게 하면은 우리는 눈이 좀 안 보여 하는 정도지만은 이 반도체는 그 회로 패턴이 역시 망가져서 합선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광학 기술 같은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광학 기술, 뭐 첨단 제어 기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포토레지스트나 그런 화학약품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이런 화공 기술 같은 것들이 다 집약돼서 만들어지는 종합 어떻게 보면 과학 기술의 총화가 바로 저 EUV 장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반도체 기술사를 보면은 역시 처음에 저 분야를 개척한 거는 미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80년대까지는 미국 업체들이 당연히 석권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에 이제 쫙 부상한 것이 역시 일본이죠. 일본도 여러 가지 광학 기술 있죠. 카메라 같은 거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콘, 캐논 이런 데 생각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시장에 뛰어든 게 바로 니콘, 캐논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니콘, 카메라 업체들인데. 네, 우리가 니콘, 캐논이 그냥 카메라 업체들만 알고 있지만은 네. 그 기술력을 살려갖고 저 당시에 저 반도체 바로 이 일속으로 포토 장비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미국 업체를 몰아내고 그 시장을 석권을 했어요. 미국에서 일본을 일단 한번 건너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1990년 무렵만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은 니콘과 캐논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3분의 1인 기타 등등 이런 상황이었고 원래 ASML은 그 당시에는 명함도 못 내밀던 회사였어요. 아니 그러게 일본에 가 있는 게 어떻게 또 네덜란드까지 넘어가게 되는지 그거 좀 네. 묘하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ASML이 사실은 합작 회사입니다. 네덜란드의 이 반도체 장비 회사로 ASM이라는 데가 있었고 ASM. 네, ASM이라는 데가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큰 손이 바로 필립스입니다. 필립스. 네, 우리는 지금 필립스 하면 가전제품 아니면 그렇죠, 뭐 의료기기, 오디오. 네, 오디오 뭐 그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한때는 필립스도 반도체 업체로서 굉장히 유럽 반도체 업체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근데 역시 일본한테 밀려서 거의 사업 접으려고 하는데 사업 접기 전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좀 요 반도체 장비 좀 잘 만들어 보자 해서 그때 만든 게 ASML이죠. ASM 과 필립스가 합작으로 만든 회사가 ASML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유럽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좀 여기서 불태워보자 라고 해서 이 포토리스토 장비에 이제 얘네가 전력 투구를 하는데 근데 뭐 합친다고 꼭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되게 뭐 그거 해도 망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때 유럽 사람들이 좀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 80년대 막 그 고생을 해가면서 얘네들이 전 유럽이 거의 뭐 뛰어들어갖고 수많은 산학협동 R&D를 열심히 해갖고 90년대부터 얘네들이 좀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점점점 여기 보시면은 이 카메라 업체들이 여기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아까 얘기한 그 광학 기술이 중요해지기 때문인데요. 이게 점점점 반도체가 미세해지면서 원래는 저 포토 마스크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딱 붙여서 찍었어요. 원래 위에다 패턴을 새길 때 딱 붙여서 하면은 그 모양 그대로 이제 빛이 쏘여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요 크기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걸 축소해서 쏴야겠다라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보통 요 포토 마스크가 약 15cm, 15cm에 6인치, 6인치짜리가 지금 많이 쓰이는데 요걸 한 5배에서 6배로 축소해갖고 그걸 그대로 요 웨이퍼 위에 쏴주는 그런 식으로 이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 밑에도 렌즈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밀하게 이걸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 잘 만들던 회사들이 이것도 잘 하게 되는 거죠.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위에서 빛을 쏴주면은 포토 마스크를 통과했다가 웨이퍼로 가기 전에 중간 렌즈가 한번 빛을 또 정밀하게 모아줍니다. 요 이제 렌즈들 잘 만드는 기업들이 그래서 각광을 받는 건데 처음엔 그래서 니콘, 캐논이 엄청 이제 뭐 쭉쭉쭉 앞서 나가다가 그 당시 이제 이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기술에 또 한번 변화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일반적인 빗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미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점점 더 파장이 짧은 더 미세한 빗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엑시머 레이저라는 걸 쓰기 시작을 했어요. 엑시머 레이저. 네, 엑시머 레이저라는 걸 이용을 해갖고 요 파장이 거의 뭐 248 나노미터, 193 나노미터짜리 굉장히 좀 미세한 빛들로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요 무렵에 ASML이 요걸 갖다가 여기서 뒤처지지 않고 꾸역꾸역 쫓아오다가 2001년도에 ASML이 이 히트작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게 트윈스캔 시리즈라는 제품인데요. 네, 네. 반도체 공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속도. 네. 아무래도 저게 반도체라는 것이 한 시간에 웨이퍼를 몇 장 처리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네. 이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다 돈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렇죠. 빨리 생산할 수 있냐가 중요한데 요 하나하나 그냥 요거 찍고 그 다음에 기계가 옮기고 하는 거 요 과정을 단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하겠네요. 그 장비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걸 빨리 돌아가게 하는 게 최대한 중요하겠네요. 가동을 시키는 것이 네. 이 비용을 뽑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인데 이 당시에 트윈 스캔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저 스캐너 하나에서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원래 저 스캐너 위에 이 빛을 쪼여주기 전에 요 전 단계에서 이 공정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검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저기 자료화면에 보시면은 그래서 저 오른쪽이 빛을 딱 쏴주는 단계이고요. 노공하는 단계고 저 왼쪽이 그 전에 검사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 포토레지스트가 잘 발려져 있는지 지금 뭐 여기 어디는 좀 두껍고 얇고 이런 걸 잘 특정해 갖고 그거에 딱 맞춰서 정확하게 이걸 노출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전에는 딴 기계에서 저걸 하고서 옮겨갖고 이쪽에 놔주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네네. 근데 이걸 동시에 한 기계에서 할 수 있는 이 장비를 갖다가 ASML이 만들면서 처음에는 니콘 캐논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거 쓸만한데 그리고 생산성은 훨씬 더 좋아졌는데 이거 한 시간에 몇백 장씩만 쭉쭉쭉 찍어내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 ASML이 이 점유율을 갖다가 팍팍팍팍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EUV는 EUV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고 아까 트윈 스캔은, 방금 얘기한 엑시머 레이저 그러니까 이걸 DUV라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에는 팔고 있다는 그 네, DUV. 그러니까 심자외선, 네네. 딥 울트라바이올렛이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DUV 장비에서 이 도약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빛을 아주 정확하게 모으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발전한 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요. 이걸 공기 중에 있는 웨이퍼에다 초점을 맞추면은 여기 약간 좀 흐트러질 위험이 있는데 이걸 물에다가 담궈 놓고 물론 여기서 물은 순도 99.99999%의 아주 초순수수에 담궈서 하는 건데 네. 이게 물에 담궈 놓고 빛을 쬐면은 더 정확하게 쬐 수 있다는 걸 그 당시에 이게 개발이 됩니다. 기술이. 그러니까 액침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액침 장비를 갖다가 또 ASML이 먼저 치고 나가요. 캐논보다 니콘보다 먼저 실용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진 기술을 이용을 해서 더 빨리 생산할 수 있게 해주니까 2000년대 들어서 이 업체들이 ASML 장비를 많이 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미 ASML이 2000년대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이제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EUV죠. 그게 이제 EUV군요. 2000년대 들어서서 이제. 네, 이제 2000년대 들어서니까 시작됐는데. 반도체는 항상 지금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더 미세하고 정교하게 만들 것인가 이걸 선행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 DUV도 보니까 조금 더 공정이 미세해지면은 금방 한계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한계가 한 30나노미터 공정까지는 되는데 그 이하는 안 되겠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가느다란, 더 파장이 짧은 빛을 써야 되는데 뭘로 할까? 여러 얘기가 나오다가 이 ASM이나 이런 쪽은 EUV, 익스트림입니다. 여기선 극자외선 더 짧은 거. 네네. 기존보다도 10분의 1 이하로 요 미세한 빛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원천 기술이 어디가 갖고 있었냐면은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여전히 미국이. 네, 갖고 미국이 있었군요. 반도체 이 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산학 협동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국가에서 R&D 예산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갖고 미국의 이 유명한 이 국책 연구소들에서
이 EUV 광원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어. 그전에는 이 EUV 광원조차 만들기 힘들다고 네, 생각을 했어요. 이건 우리 그냥 일반적인 전구처럼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주 미세한 주석을 쓰는데요. 주석을 갖다가 엄청나게 가열해 갖고 플라즈마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자핵이랑 전자랑 따뜻어 놓은 이 이를테면 뭐 기체 이상의 굉장히 따뜻어 놓는 상태를 만들어서 거기다 레이저를 정확하게 쏴주면은 이게 레이저 맞고 한번 벙찐 이 부풀어 오른 이 주석 원자에서 주석 요 원자핵에서 그 다음에 뿅 하고 이 EUV를 내놓습니다. 네, 네. 이게 막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이건 미국이 먼저 실용화해요. 아. 그러면서 야 우리 미국이 개발한 기술이니까 이거 되도록 우리 미국 장비 업체가 이걸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했는데 이미 그때쯤 되니까 미국 장비 업체들이 거의 전멸한 상태여 갖고 기술을 줘도 실용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대인 거죠? 네, 그게? 2000년대. 이미 미국 제조업이 많이 그쵸. 이제 쇠락한 상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지금 거의 그 상태여 갖고 그 당시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룹이라는 그런 장비 업체가 남아 있었는데 얘네한테 줬지만 얘네가 이미 돈이 다 떨어지고 해갖고 더 이상 살릴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갖고 이때 ASM이 딱 접근합니다. ASM이 미국 정부랑 양해를 해갖고 우리가 SVG를 인수해갖고 우리가 이제 잘 키우겠습니다. 허락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갖고 그 SVG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ASM이 인수하면서 기술 라이센스까지 다 가져갑니다. 근데 그게 일본 기업들도 좀 눈독을 들였을 것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아직 경쟁 중이잖아요. 니콘 캐논도 달라고 막 읍소했지만은 미국 의회에서 거부합니다. 일본은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너네한테 못 줘. 이렇게 그러니까 해갖고 이 황금의 열쇠를 갖다가 네덜란드 ASML에게만 준 거죠. 지금은 또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한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에는 플라자 합의 이후에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을 그렇죠. 견제하는 아직은, 분위기였던 그죠. 거예요. 일본을 반도체 협정 견제하는 해가지고 반도체 일본 반도체 기업들 막 인수합병 시키고 뭐 이런 판을 미국이 만들어가고 있던 때였던 거죠 그때까지. 맞습니다. 저희가 일본 얘기를 할 때도 2000년대 초가 일본이 어느 편 확실하게 쓰지 않고 약간 이 박쥐짓을 할 때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못 믿어온 상황이었으니까 그래도 좀 더 확실한 동맹 네덜란드에게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최근에 왜 그 미국에서 ASML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거를 막는 정책을 맞아요. 쓸 네. 때에 이게 ASML 유럽 기업이고 민간 기업인데 저래도 되나는 생각을 했는데 시작이 어떻게 보면 또 미국 정부의 일종의 특혜를 맞습니다. 받아서 ASML이 성공을 하게 된 ASM이 거예요. 성공하는데 굉장히 또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네. 미국 정부가 이렇게 수출 규제 할 때 ASM이 이걸 노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노라고 했다가는 또 미국 정부가 이제 목줄을 죄고 있는 원천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야 너네 라이센스 못 줘, 너네 사용 금지라고 해버리면은 이 반도체 업체 판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ASML은 네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 관련된 제조 기술을 동아시아에서 다 갖고 있잖아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만하고. 네. 이거에 약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장비 쪽은 이렇게 유럽 쪽에 조금 포트폴리오를 미국 입장에서는 해놓은 거일 수도 그런 있겠어요. 것도 다 있죠. 네. 네. 어느 한쪽엔 몰아주지 않겠다. 우리가 다 목줄 하나하나 줄 수 있게 분산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ASM이 또 수혜를 입은 거죠. 네. ASML 기술력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 조금 더 짚어볼 게 있으면 짚어보고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ASML에서 결국에 근데 이 ASML이 미국 기술만 갖고 이렇게 성공한 건 아니고요. 물론 유럽 기술들 총동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렌즈를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들. 우리 카메라 하면은 일본만 잘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독일도 광학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ASML은 이 광학 부분을 갖다가 독일의 짜이스에게 이 의존을 했습니다. 짜이스. 네, 우리 안경 보면은 안경 알 중에서 굉장히 독일제 좋은 것 중에 짜이스 있지 않습니까? 엄청 비싼 안경 네. 그 옛날에는 짜이스가 안경. 그냥 종합 광학 기업으로 되게 유명했는데 안경 만드는 회사가 반도체 그 공정 렌즈도 만드는 거예요? 짜이스가 원래 전통의 명가입니다. 짜이스는 역사가 거의 한 180년 된 회사고요. 전 세계 최초로 산학협동 이 R&D를 선구적으로 해갖고 기술력으로 일어난 회사라고 또 유명합니다. 야, 우리 반도체 하면 TSMC, 삼성전자, 엔비디아 정도까지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인텔 이런 생각하는데 유럽에도 지금 전통의 명가가 많네요. 그럼요. 관련해서. 유럽의 전통 명가 짜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 짜이스가 이 광학 장비를 이 내부를 갖다가 다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런 DUV, EUV 장비가 원활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거 또 이제 반도체라는 게 결국엔 독일의 자이스 같은 기업이 없으면 또 만들 수가 없는 그렇죠. 유럽에도 상황인 중요한 거네요.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자이스도 좀 돈을 많이 벌고 있나요? 아유, 요즘 엄청나게 반도체 벌고 호황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ASML이 연간 매출이 한 40조 원 정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40조 원, 경기가 좀 50조 원인데 자이스도 이 안에 렌즈 같은 걸 납품해 갖고 한 연간 5조 원 정도 법니다. 그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네, ASML 버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자이스가 갖고 가는 거죠. 그러네요. 네. EUV 장비는 그 자체로 또 저번에 우리 데이터 센터 얘기하면서 에너지 엄청나게 소모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EUV 장비도 좀 그런 게 있나요?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왜 반도체 라인 새로 깔면은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UV는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원래 EUV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걸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집어넣은 에너지에 비해서 EUV가 나오는 게 굉장히 효율이 낮아요. 그렇구나.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에너지에 10을 집어넣으면 꼭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도 어렵고 이게 만들어도 EUV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이 EUV가 쭉 이동을 하면서 심지어 공기 분자들에게도 이게 흡수가 됩니다. 쉽게 주변에 흡수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저게 장비를 완벽한 진공 안에서 가동을 시켜야 되고 이 EUV 같은 거는 워낙 여기저기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리로 만든 렌즈도 못 쓰고 반사경, 거울을 써야 되거든요. 특수 코팅을 한 이 반사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한 번 거울에 부딪힐 때마다 또 한 20-30%씩 이게 날아갑니다. 그만큼 조금 생산한 게 계속 부닥칠 때마다 부닥치는 것도 이제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예, 저렇게 저 오른쪽 밑에서 이 빛이 생성이 돼갖고 저게 퉁퉁퉁퉁 부닥치면서 저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면 이건 포토마스크가 반사식 포토마스크예요. 그래서 천장에 달려있는 포토마스크에 부닥쳐갖고 저 밑에 있는 웨이퍼까지 저렇게 수많은 거울을 거쳐야만 저게 탁 빛이 모이게 되는데 EUV가 형성되어서 네, 저게 딱 저 웨이퍼까지 모이는데 저렇게 저거는 진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 거울 하나하나 만드는 거, 자이스가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저걸 통과할 때마다 얘기한 것처럼 계속 손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걸 빨리빨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어서 EUV를 많이 생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저거 장비 한 대가 소모하는 전력이 보통 1메가와트 정도 돼요. 1메가와트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보통 1000메가와트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어마어마한 원자력 발전소 생산하는 전기의 0.1%를 저거 한 대가 쓰고요. 저거 한 대가? 네. 그리고 우리 가정용 밥통에 한 1000개, 2000개 정도 분량을 쓰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거 돌리고 있으면 우리 전기밥솥 한 2000개 2000솥 정도 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전에 DUV에 비해서 그래서 에너지를 10배 이상 잡아먹어요. 물리학 박사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긴 하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반도체 초미세 공정이라는 게 자연의 법칙을 많이 거슬러서 만들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자연에선 거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억지로 막 저걸 해가면서 EUV를 생산하고 그걸 저렇게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정확히 모으고 이게 또 흐트러지지 않게 아주 정밀 미세 기술로 착 움직이면서 온라인을 해갖고 쫙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저 에너지와 노고가 드는 거죠. 그런 낭비를 하면서도 만든 그 장비를 들여와서 TSMC 삼성전자에서는 엔비디아에서 설계한 칩을 생산을 하는 거죠. 그 AI 칩을 데이터 센터에 가져다가 이제 오픈 AI니 메타니 이런 데서 또 굉장한 전략을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챗 GPT에 뭐 질문 하나 하면은 그 결과가 톡 튀어나오게 만드는 지금 이 과정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IT 문명이라는 것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이 기술과 에너지를 소모해가면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건 진짜 우리 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궁금한 점일 것 같아요. 이 장비를 들여올 때 삼성전자든 TSMC든 줄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ASML이 독점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또 보면 TSMC가 더 많이 잘 가져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그렇게 또 쉽지 않은 것 같고.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이거는 돈 많이 주는 쪽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좀 TSMC와 ASML의 약간 특수 관계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ASML을 낳게 한 이 아버지 뻘 되는 회사가 필립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원래 TSMC가 이제 만들어질 때 기술 도입선이 또 필립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 ASML 장비를 갖다가 TSMC가 열심히 깔았어요. 왜냐면 이게 다 필립스 공정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요 TSMC 장비, ASML 장비가 TSMC에 잘 놓기도 좋고 해갖고 그런 면에서 옛날부터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고 네. 물론 뭐 삼성도 뭐 그렇다고 관계가 나쁜 건 아닌데 이 TSMC가 굉장히 ASML 좀 약간 더 목을 맺고 그런 게 있었고 지금은 아무래도 역시 TSMC가 그만큼 주문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TSMC가 훨씬 지금 주문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납품 때문에 주문량이 많은 건가요? 엔비디아 말고도 애플이나 여러 가지 퀄컴이나 요즘 다른 많은 업체들이 요즘 삼성 파운드리가 요 초미세 선단 공정에 가면서 약간 수율이 안 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율에 만족 못한 이 고객들이 TSMC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TSMC 주문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뭐 그런 차원이 있죠. 그래, 근데 장비를 제대로 못 들여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또 생산량을 늘리기가 한계가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인텔이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인텔이 지금은 또 그 다음 세대 장비를 먼저 지금 달라고 해서 또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에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캐펙스 싸움입니다.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요 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 또 미래 장비를 들여오는 데도 투자해야 되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야지 여기서 뒤처지지 않고 가는 건데 지금 삼성이 약간 좀 파운더리 사업이 삐끗하면서 이 부분에서 약간 TSMC에 비해서 곤경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군요. 뭐 일본 업체들 약간 니콘이나 캐논 이런 데가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수입선이 좀 다변화되면 편할 텐데. 네, 아무래도 이게 공급선 많이 공급할 수 있어야 이 구매자 입장에서도 좀 숨통이 트일 텐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니콘, 캐논 같은 경우 이 선순환이 많이 끊어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ASML도 지금 어마어마한 R&D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니콘, 캐논이 이만큼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니콘 요즘 또 니콘, 캐논이 폰카 때문에 카메라 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돈 사정이 만만치 않고 캐논은 원래 다른 이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고 있었어요. EUV로 이렇게 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주 정밀한 틀을 만들어 갖고 와플 찍어내듯이 얘를 갖다가 푹 찍어 갖고 이 새길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정밀도가 그만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당분간 ASML 독주는 엔비디아처럼 계속 맞습니다. 되면서 돈은 많이 긁어 모을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 같은 곳에는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네. 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걸로 보세요? 네, 이게 뭐 최소한 뭐 저는 엔비디아 천하보다 ASML 천하가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보다 ASML이 더 네. 성장세가 오래 갈 것이다. 성장세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반도체 업계는 사이클을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비 투자는 이게 사이클을 타지만은 기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길게 가는 측면에서는 ASML이 더 유리합니다. 엔비디아보다. 네, 엔비디아가 물론 성장세는 더 빠르지만은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5년 뒤에도 지속될까라고 할 때는 약간 반반 그 정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5년 뒤에도 ASM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까? 그거는 9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뭐 좀 미국에서 중국 관련된 수출 제재하거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지금은 이 좀 더 한 세대 전에 DUV 장비를 이 중국이 많이 사주니까 중국 만약에 수출 제재를 더 쪼이면은 그만큼 매출이 줄어들 문제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만큼 또 자유진영에서 캐팔 많이 늘릴 것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좀 덜할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EUV는 중국이 못 따라올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요 기술 제재가 되게 촘촘합니다. ASM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아까처럼 ASML 이외에도 수많은 이 요소 기술 기업들이 서방의 이 최고의 기업들이 다 뭉쳐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미국이 그 기업들 하나하나 다 중국엔 팔지 마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 많은 걸 다 국산화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회의적이죠. 야, 만만치 않네요. 아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 박사님께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지내셨고 또 물리학 박사님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과학기술하고 어떻게 보면 기업이 어떻게 영속되는지에 대한 이 시장의 관점 두 가지를 융합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들으면서 느낀 게 어쨌든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 국가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반도체 장비는 유럽에다 좀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라는 그 힘을 가지고 유럽에 떼준 결과가 ASML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이 성공하고 경제를 좀 튼튼하게 만들려면 이런 지정학적인 문제, 국가 간의 관계 이런 것들 잘 파악하고 잘 파고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들면서 또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새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할게요. 저는 최승병 박사님하고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